운전하다 교통위반 범칙금을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교통신호와 법규를 잘 지키는데 하필 그날따라 까칠한 경찰관 눈에 띄어 잠깐 버스 노선을 침범했다든가 아슬아슬하게 정지신호에 걸려 벌금을 물어본 적은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벌금의 유형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개인의 인상과 말투, 태도에 따라 벌금과 형량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블렌드라는 이름의 한 흑인 여성은 운전 중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나머지 그만 자살을 하고 말죠. 사건의 발단은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꾼다는 이유로 주의를 줄 겸 경찰이 차를 세운 거였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문제였죠. 그런데 하필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경찰관, 그리고 담배를 피우며 무례한 언행을 보인 운전자가 만나자 자신들만의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했고 결국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체포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단 몇 분 만에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의 특정 말투와 행동만을 보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지 멀리 해야 할 사람인지 구별하는 처세술과 인간관계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마치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관심법이라도 사용해 상대를 마음대로 조종한 후 원하는 걸 얻어낸다거나 반대로 상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쓰기 위함이죠. 어쩌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 대체로 상대를 긍정적으로 가정하는 건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속성입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란 거죠. 짧은 시간 안에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의 인성과 능력을 판단해야 하니 말이죠.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첫인상을 비롯한 외적인 요소는 그 사람의 능력과 됨됨이를 파악한다거나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도 아무리 스펙이 좋고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라 한들 막상 일을 시켜보면 이론만 빠삭하지 실무 능력이 형편없다거나 처음엔 몰랐던 쓰레기 인성이 드러난 나머지 조직의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또라이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처세술과 심리학을 평생 연구한 전문가들도 사람에 대한 분별력의 정확도가 50%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한들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본심을 읽어낼 수 없다는 거죠. 희대의 전쟁 범죄자로 알려진 히틀러의 인상착의와 언행은 어땠을까요? 아마 흉측한 외모에 거친 말투 등 부정적인 외형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히틀러를 직접 만난 영국의 저명한 협상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온화한 외모에 명철하기까지 하며 전쟁과 갈등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적 성향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히틀러는 영국과의 몇 번의 협상 끝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영국은 히틀러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린 후 평화협정까지 맺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 전쟁이 터지고 말았죠. 한 가지 이상한 건 당시 최고의 협상가 범죄 심리 분석가들이 히틀러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히틀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거라 예상을 했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최근 범죄자의 형량을 놓고 AI와 사람과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어느 쪽 판결이 재범률이 더 적은지 지켜보기로 한 건데요. 일단 AI는 사건 자체에 집중해 법대로 형량을 집행한 반면 사람은 범죄자의 심리 상태나 환경 등을 고려해 때로는 형량을 늘리거나 줄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재범률이 낮았을까요? 정답은 AI 판결이 재범률을 낮춘다는 거였습니다.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기 전 범죄자가 반성 기미가 있는지 주변 환경 탓은 아닌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다소 사건 자체보다는 사람을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죄수와의 대면식을 이용해 본인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 근거를 찾으려 하죠. 그런데 사실 대면식의 본 취지는 죄수에게 자유를 앗아가는 정당한 근거를 일러주고 이를 면전에서 인정시키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잘못했으니 토 달지 말고 벌을 달게 받으라고 선포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게 본 취지지 판사가 형량을 줄이고 늘리는 수단이 아니란 거예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대면식이 죄수의 형량을 감량해주는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반성문을 쓰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를 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과 심신미약을 이용해 자신의 형량을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진 법관이라 한들 신이 아닌 이상 그 짧은 시간에 죄수가 어떤 사람인지 내면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진짜 심신미약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말투와 표정이 전부기에 사람은 누구나 본심을 숨긴 채 히틀러처럼 얼마든지 연기와 꾸며내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식을 갖지 않는 AI 판결이 오히려 범죄율을 줄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결론이 난 거죠. 정의의 여신 디케의 눈이 그냥 가려진 게 아니란 겁니다. 이외에도 진짜 유능한 스파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우유부단하고 무능하기까지 해서 주변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쿠바 최고의 스파이들이 미 정보국까지 침투했는데 이들이 자수하고 나서야 알아챘으니 말이죠. 세계 최고 강대국, 그것도 미 정보국에서 수년간 이중첩자를 몰라봤다니 정말 까무러칠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 북부의 빨갱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국가보안법까지 빈약하니 대체 얼마나 많은 빨갱이들이 국회와 시민단체에 숨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효를 품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정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눈과 귀를 100%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눈만 보더라도 너무 불완전해서 세균처럼 너무 작다거나 태양처럼 너무 밝은 것은 보지 못할 뿐더러 물체를 보는 각도에 따라 착시현상에 빠져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어쩌면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눈과 귀를 너무 신뢰하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술 취한 상대와 즉흥적인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봅시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뿐더러 오르가슴을 느끼는 표정을 했고 신음을 냈기 때문에 서로 합의된 성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성관계 중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표정과 소리는 물리적 자극에 의한 생물학적 반응인 거지. 진짜 감정이 이입됐다거나 이성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지를 내리면 쇠고랑을 차고 전자발찌를 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와 판례가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의 단편적인 면만 보고 판단이나 비판을 늘어놓기보다 자신의 대화법이 무능한 건 아닌지 상대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나랑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투가 띠껍다는 이유로 폭행이 이루어지거나 성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상대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처세술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중립을 지키고 반대를 염두에 두어라.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불행은 닥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처맞기 전에는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듯이
대다수 자신의 미래를 호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역시 친구든 애인이든 동업자 관계이든 간에 상대를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이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잘 구별하는 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물론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신체 변화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누구나 훈련만 하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술술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 로맨스 스캠으로 유명한 전청조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수십억의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꾼을 구별해내기 위해선 어떤 상황과 현상을 쉽게 단정 짓기보다 반대의 의견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겠어? 라며 방심하지 말고 설마를 혹시로 바꾸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값비싼 명품과 차를 선물해주고 롯데타워 시그니엘에 산다는데 설마 사기꾼이겠어? 라고 단정 짓기보다 혹시 사기꾼 아니야? 라는 작은 의심을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씩 검증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오랜 연인이나 부부, 절친같이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 그리고 행동가짐에 묻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만 대화해봐도 이상함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를 아는 시간이 짧다는 건 이 의심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그만큼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손과 발이 잘 맞고 자신에게 호의적이라 하더라도 만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관계를 진실한 사랑이나 우정 또는 동업자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고로 관계의 깊이는 고뇌의 시간을 얼마나 함께 견뎌냈느냐에 비례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알아왔어도 힘든 시간을 함께한 적이 없다면 내구성이 약해 관계가 언제든지 금방 깨질 수 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불알 친구라 믿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알고 지낸 지 30년 넘은 친구가 자신의 식당 노하우를 그대로 베껴 바로 옆집에 식당을 차린 쓰레기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상대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리고 상대가 힘들 때 나는 어떠한 감정과 태도였는지 잘 생각해보면 그 관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첫인상부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인생이란 수많은 관계의 연속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피해의식으로 인해 편집증이 생겨 새로운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기존 관계에도 금이 가기 때문이죠. 특히 연인 관계에 있어 상대에게 큰 배신이나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 모든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애초에 새로운 관계를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오히려 더 좋은 인연을 구별하고 건강한 만남을 위한 연단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 자아가 더 성숙하고 단단해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올라오면 반대로 긍정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첫인상이 별로라든가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단정 짓지 말고 혹시 내가 잘 못 본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라고 내 생각과는 반대로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나중에는 오해였다는 게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별로였던 사람과 연인이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던 사람과 동료나 절친이 되기도 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단 몇 가지 단서만 설렁설렁 훑어보고 어떤 사람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오만과 편견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을 놓치거나 반대로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속아 전 재산을 말아먹고
목숨까지 위협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얼마나 건강하고 단단한 연주를 지니고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중간중간 의심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이를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얼마의 시간과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동반자란 걸 기억하면서 말이죠. 둘째, 사람 자체가 아닌 장소와 배경에 초점을 맞춰라. 사람은 이성뿐만 아니라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존재라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감정의 기복 또한 심하다는 걸 의미하죠. 사실 우리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릴 수 없는 존재란 거예요. 그래서 마음 치료를 목적으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마음 하나 제대로 붙들지 못하는데 대체 무슨 수로 상대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을까요? 설령 특정 단서로 상대를 파악할 수 있다 한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 예측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 관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겉모습에 집중하기보다 변하는 장소와 배경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살인자나 사기꾼, 사이코패스 또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천적인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유독 비슷한 장소에서 반복되는 수법으로 사건 사고를 터뜨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한 장소에 똑같은 수법의 칼부림, 전국구로 뛰는 로맨스 스캠, 한밤중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과 장소가 그만큼 심정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만났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주변 친구나 가족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상대의 배경에 대해 아는 게 없을수록 쉽게 판단하거나 단정 짓는 오류는 금물이겠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주로 누구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디에 큰돈을 쓰는지에 대해 대화도 해보고 실제 그 자리에 여러 번 동행해보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시간과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할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 심정의 변화는 어떠한지 지켜보면 숨겨둔 본성이 불쑥불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청조처럼 사람을 사서 사업장을 꾸미고 친구나 가족까지 대응을 시키는 사기꾼들은 자신의 배경까지 조작해버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배경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사기꾼들은 장기전에 돌입할수록 본인이 불리해지니 언제나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 빨리 합의해라. 당장 소송하겠다. 첫눈에 반했다. 빨리 결혼하자라는 멘트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상대의 환경을 의심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도 무조건 의심해봐야 합니다. 남들 보기에 너무 유리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이를 노리고 달려드는 인간 쓰레기들이 100%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남들 보기에 충분한 명성과 재력이 있어 이를 노리고 접근하는 똥파리,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복지금을 노리는 바퀴벌레, 호라비 또는 과부의 유산을 노리는 꽃제비, 꽃뱀들이 시시콜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극적인 심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관계라면 어떤 특별한 대가나 목적을 바라고 접근한 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반드시 열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해가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가야죠. 그런데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온갖 아쉬운 소리를 하며 상대에게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를 하는 관계도 있는데요. 이들은 가스라이팅의 귀재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힘듭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아끼고 관계 증진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자체가 상대에게 큰 부담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라도
보험이나 보증 얘기 같은 건 꺼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추천을 한다든가 제안도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투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나머지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상대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걱정되고 아끼는 마음에서라도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쉽게 부탁을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가 섭섭해한다거나 불편한 언행을 한다면 그냥 내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부탁을 한두 번 들어주다 보면 그 요구의 정도가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호의가 권리인 줄 알고 점점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배고픈 자식들 핑계로 치킨집에서 구걸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치킨 몇 번 공짜로 줬는데 그 정도가 점점 커져. 당당하게 현금을 요구하는 앵벌이들이 널려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인간관계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영역이라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보여주는 언행이 이들의 감정과 성격을 반드시 대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 컨디션 저조로 상대를 유독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처세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세술과 인간관계론에 있어 저 아무리 박사님의, 도사님의, 조상님이 와도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완벽한 투시력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상대를 두고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인간관계를 좀먹는 사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구별하려 이중잣대를 들이밀기 전에 자신에게도 충분한 오류와 무능력함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제와 겸손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타인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 보세요. 자연스레 좋은 인연은 다가오고 안 좋은 인연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